여러분, 혹시 1999년에 발간된 일본 만화책 내가 본 미래를 아시나요? 작가 다카시 료가 자신의 꿈에서 본 미래를 바탕으로 여러 재앙을 예고한 이 만화는 놀랍게도 2011년 3월 11일에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그날 발생했죠. 그런데 이 만화에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 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죠.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떨까요? 후지산 폭발 위험, 150년 주기 난카이 대지진 경고, 그리고 연이은 싱크홀과 기록적 폭설. 2670만 명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지진 전문가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본국에서 터뜨린 폭탄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일본 정부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 예언과 현실 그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도쿄 기상지진연구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사토 히로시 부팀장. 그가 집에 돌아온 날 저녁 거실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유우키가 귀를 막고 심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불안장애 증상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아내 아야가 허둥지둥 달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보였습니다. 유우키는 몇 번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 증상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전과는 다르게 더 심각해 보였어요. 사토 씨가 급히 달려가 유우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함께 숨을 고르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유우키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우키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유우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후지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원인은 뉴스에서 본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2670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는 소식에 극도로 불안해진 거였죠. 아야는 오늘 저녁 뉴스에서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어요. 화산재가 수도권까지 뒤덮을 수 있고 건물 지붕이 무너지며 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대요. 사토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유출된 정부 비공개 자료를 알고 있었거든요.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하면 수도권 인구의 60%에 달하는 2670만 명이 대피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화산재의 규모였어요. 약 4억 9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화산재가 수도권을 덮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도쿄돔 390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산재가 쌓이면 목조가옥이 붕괴되고 교통이 마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버리고 피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우키가 겨우 진정되어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더군요. 하지만 사토 씨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유우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만화책 예언 이야기였어요. 인터넷에서 본 소문이라며 올해 7월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긴급회의까지 열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유우키가 말한 건 바로 그 유명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이었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만화에서 작가 다카시 료는 자신이 꿈에서 본 미래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11일에 큰 지진이 올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정확히 그날 발생해서 일본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그리고 최근 완전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나왔어요.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 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야 만화책 하나로 대형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의 공포심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유우키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사실 사토 씨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접하는 자료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후지산 문제뿐만 아니라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가능성, 기록적인 폭설,
싱크홀 연쇄 사건까지. 이런 징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사토시는 최근 몇 달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일본이 언제든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본은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였어요. 이렇게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걱정 없다, 대비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내부 회의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시민 불안만 조성하니 조용히 하라고 말해서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자이자 기상 전문가로서 사토시는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특히 지난주에 일본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건과 홋카이도 지역의 기록적인 폭설은 뭔가 심각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유우키는 겨우 잠들었지만 사토시와 아내는 눈 한번 붙이지 못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런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상 징후들이 속출했습니다. 홋카이도에는 이틀간 2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어요.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고 379개의 초중고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고속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사이타마에서는 도로 중심에 지름 40m라는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고 더 충격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이타마 야시오시 교차로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떠올리면 더욱 그랬습니다. 직경 10m, 깊이 10m가 넘는 거대한 싱크홀이 갑자기 생겼고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는 구조도 못 받은 채 목숨을 잃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고 현장 옆에서 또 다른 싱크홀이 발생해 둘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지하 공동화 현상이 보고됐고 이게 싱크홀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지진으로 인한 지반 약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도로와 건물 기초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대지진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위 변화와 지자기 이상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었는데 이런 복합적인 징후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토시는 점점 더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연구소장과 일부 간부들은 사토시의 의견을 매번 호들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 내 일어날 확률이 80%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최근의 폭설도 단순한 이상 기후로 치부했어요. 심지어 싱크홀 문제도 대지진의 전조라는 해석은 너무 극단적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마다 사토시는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년 전부터 사토시는 한 가지 신념을 강하게 주장해왔어요. 확실한 근거가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징후가 보이면 빠르게 조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연구소 분위기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산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적 문화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토시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한 통의 메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소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면서 사토시가 대신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자연재해 관련 세미나라는 게 좀 의외했습니다. 일본이 지진과 재해 대응 노하우가 더 많을 거라는 편견도 있었고 연구소를 비우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사토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폭설과 태풍, 홍수 같은 재해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2020년대 들어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보도들을 접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사토시가 느끼는 강한 좌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어디든 가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초청을 수락했어요. 일주일 뒤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사토시의 머릿속에는 여러 의문이 가득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대체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궁금했거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로비 한쪽에 전시된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2010년대 태풍 피해 현장에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너진 도로를 복구하는 모습, 대설특보 시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제설 작업을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자원봉사 문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개는 소수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미나 첫날 사토시의 눈앞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러 나라의 재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측의 발표가 시작됐는데 그들이 보여준 재난 관리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속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민간단체와의 빠른 소통 체계까지, 특히 AI 기반 예측 모델과 전국민 대상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은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단계로 기상청과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대응 단계로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구 단계로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었어요. 폭설 대응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기상청에서 폭설 예보가 나오면 도로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동시에 움직이며 제설 차량을 미리 배치하고 각 지역 거점의 소금과 제설 장비를 충분히 비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왔을 때도 큰 교통마비 없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사토시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여기서 전국의 모든 재난 관련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자체별 상황, 기상정보, 교통상황, 대피소 현황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관련 기관들과 즉시 공유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문득 사토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데 왜 이런 체계에서는 뒤처지는 걸까? 특히 지진 대응 사례를 들으면서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은 원래 지진이 적은 나라였지만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뒤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더군요. 건물 내진 설계와 시민 대피 훈련을 AI 시스템과 접목해 단기간에 확대했다는 거였습니다. 발표자가 일본의 관료주의적 체계로 인한 실시간 정보 공유의 한계를 은근히 지적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동안 사토시가 자부심을 가졌던 지진 대응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사토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만남이 있었어요. 주최 측의 안내로 한국인 지진 전문가인 이준호 박사를 소개받았는데 그는 40대 초반의 학자였습니다. 도쿄대학 부설 지구물리연구소에서 교환연구원으로 일한 경험 덕분에 일본어도 꽤 능숙했어요. 첫 대화부터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사토시는 자연스럽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후지산 분화 경고부터 싱크홀, 폭설, 지진 우려까지 말이에요. 현장에서 감지되는 여러 징후들과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불안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사토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재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대답은 사토시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일본이 재해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AI 시스템으로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역할을 분담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이준호 박사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경험이 있었어요. 특히 두 나라의 의사결정 구조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일본의 경우 여러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는 권한을 집중화해서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토시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어요. 일본의 관료주의적 문서 결제 시스템과 그로 인한 지연,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가로막는 예산 문제와 보수 세력의 반대까지 말이에요. 이 박사는 일본의 장점을 언급하며 사토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노하우를 일본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싹 텄거든요. 이 만남이 사토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 박사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세미나 마지막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사토시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연구소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홋카이도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고 379개의 초중고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고속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됐다는 거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후지산 화산재 대책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후지산 마그마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축적 중이어서 이를 조금씩 빼내는 방식으로 분출 위험을 낮추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그마를 인위적으로 빼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토시의 가슴속으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인위적 분출 방안은 정치적, 기술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설, 화산재, 난카이 트로프 지진까지 이렇게 재난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토시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이준호 박사와 함께 한국행정안전부 산하재난통제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사토시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국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즉각 소통하는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 전역의 기상 상황, 교통정보 대피소 현황, 응급의료진 배치 상황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지자체와의 화상 연결 시스템이었어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역과 연결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 영상을 보면서 사토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폭설이 내리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도권 전역에 제설 인력이 투입되고 시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나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홋카이도 교통마비 사태를 언급했을 때 사토시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부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일본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겨울철 폭설이 더 자주 있고 국가 차원의 제설 경험도 더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신속성 면에서 한국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정책 결정은 늦어지고 예산 편성에는 시간이 걸리며 시민들은 혼선을 겪다가 결국 교통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재해 대응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민낯을 마주하니 부끄럽고 좌절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런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일본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밤중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사토시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는 최악의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유우키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황은 사토시가 우려하던 대로였어요. 친구들과 대화 중에 대지진 이야기가 나오자 유우키의 불안장애가 다시 발작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유우키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지금은 링거를 맞으며 겨우 안정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사토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 폭설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연달아 결항되고 있었거든요. 도쿄행 국내선 연결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상황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평소라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일본은 후지산 폭발 대책과 폭설 대응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가 긴급 수송편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우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이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의 제안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인천에서 도쿄로 가는 직항이 취소됐다면 부산을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배편을 이용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신칸센을 타면 도쿄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회로가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지만 이 박사가 즉시 여객선 운항 일정을 확인해주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에는 정기 운항편이 있었고 바다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루트였습니다. 돌파구가 트이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이나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경로도 잘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다음날 새벽에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배편 좌석을 구할 수 있었고 사토씨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달려가 KTX표를 끊었어요. 지진 전문가로서 사토씨는 이미 한국의 교통망에 대해 학술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고 해외학회 참석 때도 몇 번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 직접 이용해보니 한국에 발달된 교통 인프라가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도 이 박사의 도움은 계속됐어요. 그 순간 사토씨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연락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자원봉사자, 공무원, 민간기업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긴급 상황이면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매번 예산 문제나 관료적 절차에 막혀 무산됐었습니다. 이제야 사토씨가 그동안 왜 일본은 안 될까라고 고민했던 이유를 직접 체감하게 된 거예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여객선은 다행히 정상 운항됐어요. 후쿠오카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향했지만 환승 대기 시간과 폭설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인해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시간이 걸려서야 집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도쿄 외곽도로 일부가 갑자기 함몰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뉴스 영상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바퀴가 푹 꺼진 도로에 빠져 앞쪽만 들린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싱크홀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웠지만 도로 지반이 명백히 약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고 지점이 사토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도로 근처였다는 거예요.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우회로를 찾아 한참을 돌아가야 했고 차량 정체까지 겹쳐 또다시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일본에서 도로 함몰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싱크홀과 지반 약화, 지하 공동화 현상까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이 묶여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유우키의 상태는 사토씨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식은 찾았지만 여전히 불안 증세로 떨고 있었고 아내 아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내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정부의 무대책, 후지산 폭발과 싱크홀, 폭설, 지진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런 위험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도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조차 없다는 게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사토씨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AI 기반 재난 시스템부터 시민봉사 네트워크, 신속한 교통 인프라까지 말이에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야도 이미 뉴스와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자동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이고 정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재앙이 올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족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이 가시기도 전에 급히 잡힌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토씨는 정부 대책회의장에 앉아 있었어요. 폭설과 후지산 분화 시뮬레이션, 도로 함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안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비상청부터 지자체 대표,
중앙정부 고위 담당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대책은 차차 마련 중이니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자 하는 말만 되풀이됐어요. 쓸데없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지 말자.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억측은 자제하자. 폭설은 일시적 이상 기후일 뿐이다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순간 사토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홋카이도는 이미 폭설로 교통망이 마비됐고 도쿄 근처에서는 싱크홀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도 이런 태도라니. 사토시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어떤 고위 관료는 코웃음을 치며 일본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게 맞다며 그에게 훈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준호 박사에게 받은 재난 대응 매뉴얼과 빅데이터 분석 자료, 민관 협업 시스템 개요를 꺼내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주의와 편견에 발목 잡힐 수 없다는 각오가 섰거든요. 사토시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일부 참석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서 가능한 일이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성급한 판단이다라는 말들이 오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배울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고 오히려 한국이 문제라는 과장된 비판까지 나오더군요. 그 순간 사토시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일본의 미래가 이런 편견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거든요. 이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집안이 붕괴되며 후지산 분화의 위험까지 눈앞에 닥쳐 있는데도 정부와 관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만 고수하려 했어요. 마치 현실을 외면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박사가 영상통화로 참석해 난카이 트로프 지각 변동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우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렸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사토시는 온종일 탈진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묶여있고 AI나 빅데이터 기반 재난 관리로의 전환은 멀고도 험해 보였으니까요. 후지산 분화 가능성, 폭설, 지진, 싱크홀까지 이런 복합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제대로 된 예산이나 매뉴얼조차 없이 불안 조성을 말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다니 얼마나 한심한가요? 한국처럼 재난정보 통합 시스템이나 자동화, 경보 체계만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대형 사고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일본은 또다시 대재앙이 닥쳐야 허둥지둥 대처하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난 대응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한 발 앞서가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아무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루빨리 일본도 한국처럼 재난 대응 기술을 제대로 도입하고 당장 실천 가능한 조치부터 재정비해야 해요. 하지만 사토시의 말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사토시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도 한국처럼 재난 대응 기술을 제대로 도입하고 당장 실천 가능한 조치부터 재정비해야 해요. 하지만 제 말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언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일본은 다가올 재앙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